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아주 어두운 골목에서였습니다. 그 골목이 사실 평소에도 좀 음침한 곳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늘 엄마도 그 골목을 지날 때는 항상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신신당부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워낙 사건 사고도 많아서 그 골목을 지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은 그 골목을 통해야만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골목 통해 가면 5분이면 갈 거리를 골목이 아닌 길로 가면 25분은 넘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위험한 건 알지만 항상 그 골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골목에 단 한 명도 사람이 없고 뭔가 무섭다는 생각이 슬슬 몰려오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지고 어떡하든 집까지만 무사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시작할 때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무서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몹시 두려운 얼굴로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는데 그런 저를 비웃으며 3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오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려고 했더니 한 사람이 제 입을 막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쓸데없이 소리 지르면 더 큰일 날 거라고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에 뺑뺑 돌아가더라도 엄마 말 듣고 그냥 큰 길로 갈 걸이라는 후회를 200번쯤 했던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남자 여러 명이서 여자나 괴롭히는 거냐고 당당하게 얘기하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실 좀 당황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나요? 사실 도와주고 나서도 나중에 딴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심 같은 거 전혀 하지도 못하고 나타난 그 남자가 그저 구세주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나온 영웅들처럼 그 사람이 멋지게 돌려차기, 날라차기, 앞차기, 뒤차기 하면서 불량배들을 물리쳐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량배 한 대 때리고 자기가 2-3대 맞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뭔가 시끌시끌하게 사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골목에 꺼진 불도 슬슬 켜지고 밖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가 저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진짜 나는 몹쓸 짓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구해준 그 남자는 저한테 집이 어디냐고 묻고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얼굴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피가 맺힌 채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저한테 꼭 청심환 먹고 내일 병원 가서 링겔 한 대 맞으라고 하는 거 있죠? 본인은 찢어지고 터진 상태에서 끝까지 제 걱정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돌아서는 그를 붙잡고 제가 연락처라도 알려달라,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마음이 편하겠다라면서 붙잡았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 그 근처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귀를 잘못 들었다가 우연히 저를 보게 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구해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도 남편은 내내 엄청난 젠틀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친구 중에 하나 좀 질투가 심한 애가 있는데 걔가 제 남편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뺏고 싶다고 저한테 술 먹고 주정을 다 할 정도였어요. 뭐 내 남자 멋있다고 하니까 내심 싫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그 친구가 제 남편한테 꼬리칠까봐 엄청 불안하기도 했죠. 여튼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정말 이 사람한테 푹 빠져들었고 그 사람은 보여주는 모습마다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좋아 보였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렇게 4년간의 연애를 하고 저희는 모두의 부러움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걸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나무인 시어머니였죠. 처음에 딱 인사하러 갔더니 대뜸 한 달에 용돈은 얼마 줄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엄청 당황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남편은 고맙게도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이 사람한텐 그런 부담 주지 말라고 딱 잘라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신경 쓸 일 없게 처리하면서 막을 거 막고 중재할 거 중재하는 모습에 한결 더 믿음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결혼 결심할 때 걱정된 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남편만 보고 의지한다는 거였고 그거 외에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뿐인 문제도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니 저로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드러났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한두 번씩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어요. 연애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 서너 번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핑계는 하나였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알람도 못 듣고 잠이 들었다는 핑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잠귀도 엄청 밝고요. 이거는 뭔가 핑계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본인이 그렇다니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할 때야 한두 번 싸우고 속상하고 말면 그만이었지만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이 되고 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왜냐? 연락이 끊긴 채 외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밖에서 잠을 자면서 연락이 끊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요. 늘 추궁하면 들려오는 대답은 또 하나입니다. 회사 숙직실에서 잠깐 피곤해 눈 붙인다는 걸 푹 자버렸다.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이 온 거 보고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다. 이게 늘 제 남편이 저에게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믿고 용서했죠. 그거 가지고 이혼하네 마네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나니 점점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집도 나가보고 정말 대판 싸워도 보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잠으로 인한 그 사람의 습관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바뀌면 결국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싹 다 포기하고 아이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가 되던가 끝까지 못 참겠으면 그냥 헤어지고 안 보는 방향을 택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지 않나 싶은 마음으로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건 아주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남편은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 무언가 터치를 하지 않으니 더 자유롭게 외박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없는 건 늘 장소는 똑같아요. 회사 숙직실.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부터 이 사람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끊긴 채 별 소식이 없으면 또 숙직실에서 자나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체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숙직실에서 잔다는 걸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3번 정도 회사 숙직실을 급습한 적이 있어요. 이거 분명 숙직실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서 자고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회사 숙직실이 여관도 아니고 그렇게 허구한 날 잠깐 눈 붙여야지 하고서 마냥저냥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회사로 쫓아가서 남편을 찾으면 그때마다 너무나 미안한 얼굴에 정말 갓 샤워하고 숙직실에서 뛰쳐나온 사람을 꼴로 허둥지둥 남편이 나오곤 했습니다. 엄청 피곤한 모습으로 미안하다고 나 또 회사 숙직실에서 잠깐 잠들었다고 뛰어나오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때마다 그래도 다른 데서 자는 건 아니네. 진짜로 숙직실에서 자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남편이 숙직실에서 잔다고 할 때 의심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은근히 길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길들여짐이 정말 아주 고도의 작전이었다는 건 아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이없는 방법으로 말이죠. 결혼한 지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지만 저한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애쓴다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시댁에서도 아이에 대한 요구 없으시고 남편도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면 굳이 아이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 시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펄펄 뛰거나 아니면 받아주고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압박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분은 정말로 저한테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이상하고 민망할 정도로 진짜 단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하시질 않아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아이를 원하시는지 말이죠. 오죽하면 2번 정도는 제 앞에서 말실수 하신 적도 있어요. 뭔가 되게 예쁜 리본 달린 가방을 보고 이거 예은이 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예은이가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몹시 당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주책이다. 사실은 너희한테 혹시 딸이 생기면 이름이 예은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예은아, 할머니한테 언제 올래?
예은아, 엄마 아빠한테 올 생각이 있니? 라고 중얼거리던 게 버릇이 됐나 봐. 아휴,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훅 튀어나왔네.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조심하마. 어머님, 손녀 이름까지 지어놓으셨던 거예요? 제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 얘, 네 마음 아프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정말로 그냥 늙은이 상상이었어. 너 아무 신경 쓰지 마라. 응?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마. 알았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손녀딸이 갖고 싶으셨으면 예은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혼자서 그렇게 부르고 다니셨겠어요. 오히려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펄펄 뛰며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 사람만 불편하게 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편들어주면 남편 때문에 사실은 더 민망하고 속이 상하긴 했습니다. 어쨌건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조심하시긴 했지만 그 예은이란 이름을 한두 번 정도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해 드려야죠. 저한테 대놓고 성화를 하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감사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 없이 둘만 부부로 살던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이 지금 일하는 분야가 출장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출장이냐, 대체 당신이 출장 갈 일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뭔가 말을 얼버무리면서 다른 데서 파견 근무 나와달라고 해서 거기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장 이후에도 주중에 2, 3일 정도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으면서도 좀 떨떠름하긴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맨날 숙직실에서 잠자느라고 집 비우는 사람인데 아주 이제는 대놓고 밖에서 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다 보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중요한데 그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로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회사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지 맨날 전화하면 낮에는 바쁘다고 끊고, 밤에는 또 골아떨어져 자는지 자느라고 못 받고, 아주 남편과 통화하기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무언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뭔가 일이 되려면 이상하게 진행돼서 그 일이 흘러가나 봐요. 제가 남편에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건 진짜 아주 우연히 제가 목격한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3일 만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오손도손 저녁 먹고 도란도란 얘기할 생각에 살짝 들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더니 굉장히 저한테 미안한 얼굴로 친구 녀석이 아주 심각하게 급한 일이 있다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의논을 좀 하자고 해서 친구와 저녁을 먹기로 방금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이 사람도 계속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랑 만나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는 않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친구들이랑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허구한 날 친구 만나러 나간다면 모를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 친구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매몰차게 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죠. 그런데 이 정신없는 사람이 글쎄 지갑하고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거예요. 아이고, 분명 지하철 타고 간다 그랬는데 지하철역까지 갔다가 불이 나게 다시 되돌아올 것 같아서 부지런히 들고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 걸음을 멈칫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 남자가 제 눈에 엄청 낯익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낯은 익은데 제가 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낯이 익어요. 내가 분명 저 사람을 어디서 봤는데, 본 게 분명한데, 그런데 어디서 봤지? 이름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봤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나는 저 남자를 알아. 뭐지? 이건 전생의 기억인가? 이런 어이없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또렷하게 그 남자의 말투, 생김새, 게다가 어이없게 향취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남자의 향을 기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연애라도 했다면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런 남자와 연애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이상한 생각에 머릿속을 뒤집고 또 뒤집다가 너무나 큰 충격에 순간 다리가 풀려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 아는 남자였어요. 바로 오래전 골목에서 저를 덮쳤던 그 강도였습니다. 분명 그 사람 맞았어요. 제가 사람 얼굴은 잘 기억 못하지만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잊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 남자가 제 남편과 저렇게 희희낙낙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게 서 있다가 남편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른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그냥 아파트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척 뒤를 돌아섰죠.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당황한 얼굴로 여기서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뭐해? 여기서 왜 나왔어? 언제 나왔어? 방금 당신 이거 두고 갔길래. 그래. 안 그래도 이거 가지려고 지금 가는 길이었어. 지금 나온 거야? 언제 나온 거야? 지금 나왔어? 그렇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왜, 당신이야말로 무슨 할 말 있어? 할 말은 무슨, 아니야. 들어가 어서. 나 오늘 좀 늦어.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면서 저한테서 핸드폰과 지갑을 받아가지고 허둥지둥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크게 관심도 없고 남의 물건 손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서랍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서랍을 무슨 일이든지 항상 열쇠로 잠가 놓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를 단 한 번도 제가 열어보거나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 당연히 남편도 그거를 막 철저하게 숨기거나
관리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작은 자물쇠로 서툴게 잠가놓는 게 다였죠. 애들 문구점에서나 팔 것 같은 작은 자물쇠는 제가 몇 번 뭔가로 흔들어대니까 금방 툭 하고 힘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는 힘없이 열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저를 무겁게 나락으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제 남편, 아주 기막힌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늘 손녀가 태어나면 붙이고 싶다 했던 예은이라는 이름의 아이. 그 이름의 아이는 이미 6살. 내년에 입학을 앞둔 아이로 이 세상에 벌써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 안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니 빨리 호적에 입적시켜달라는 아이 엄마의 호소문이 담긴 편지도 한가득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그동안 저는 그곳에서 남편의 이중생활을 샅샅이 만나고 있었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위해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만날 당시 저희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솔직히 저희 집이 잘 살았다기보다는 저희 아빠의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큰아빠와 삼촌들은 정재계에서 각각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계셨고, 사촌들도 명무대 나와서 의사, 변호사, 검사 다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쟁쟁한 집안 사람들 사이에 사실 저희 집이 가장 평범하고 무난했습니다. 아빠가 약간 아티스트 기질이 있으신 분이라 그런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까닭에 저희 집은 약간 돌연변이처럼 모두에게 왜 그러고 사냐라는 눈총을 받는 그런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남자가 그걸 모르고 저한테 접근하려고 계획을 짰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그 강도 사건도 이 사람이 다 계획한 거였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기사처럼 짠하고 나타나 제 마음을 휘어잡고 저랑 결혼하려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한테 푹 빠져서 놀아난 거였죠. 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보낸 문자도 고스란히 남겨놨는데 거기에는 저랑 결혼해서 사는 이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며 어이없는 거짓말을 해도 바보 등신처럼 믿어주는 편리한 자판기라고 말이죠. 대체 내가 왜 자판기인가 살펴봤더니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물 달라 하면 물 주고, 빨래 해달라 하면 빨래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 자판기라고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허망하고 많이 기막혔습니다. 세상 천지 얼마나 못난 여자면 자기 남편한테 자판기라는 소리를 듣고 살까요? 게다가 그런 자판기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며 너 실증 나면 나한테 중고로 싸게 넘겨라 그런 얘기 나는 친구들을 둔 남자요. 자기 아내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데도 화는커녕 10년이 넘어 중고값도 별로 안 나온다며 더 저를 무시하는 대답을 하는 남자를 제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너무 분해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를 가장 기암에 빠뜨린 건 마지막에 발견한 남편의 수술 동의서였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걸 해놓고도 저한테는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있는 대로 착한 척 예쁜 척 다 했던 겁니다. 얼마나 저를 비웃고 있었을까요? 가질 수 없는 아이를 열망하며 혼자 끙끙 속상해했던 저를 얼마나 속으로 무시하고 어이없어 했을까요? 그래놓고 자기는 숨겨둔 딸아이와 함께 멋진 아빠인 양 알콩달콩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집 가서 재미있게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니 뭔가 몸이 다른 듯 안절부절하는 날이 잦아진 거고요. 새삼 친구를 만난 것도 무언가 또 다른 작전을 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반쯤 놓고 남편의 서랍을 뒤지던 저는 나갔던 정신이 확 돌아오는 사진도 한 장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이 미친 인간이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네 남편 뺏고 싶다고 뼈있는 농담을 해왔던 제 친구였어요. 연락 끊긴 지 오래된 그 애를 제가 남편 서랍 속에서 남편 옆에 있는 여자로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숙직실에서 잔다고 했던 것도 다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온 거였습니다. 주소를 보니 회사랑 5분 거리이고 제가 왔다는 걸 수희가 연락해주면 허둥지둥 뒷문으로 들어와 저를 속였던 거죠. 글쎄 출장 간다고 길게 집을 비웠을 때는 그때마다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을 갔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작전을 짜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남편이 숨겨둔 그 모든 자료를 싹 다 제 화장대로 옮겼어요. 뭐 변태가 아닌 이상 그 자료들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테니 그 자료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채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날도 남편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집으로 거의 기어오다시피 들어왔습니다. 정신 다 잃고 쓰러진 남편의 핸드폰도 비밀번호 풀고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여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 아이가 있는 여자도 2명이나 있습니다. 어이없는 건 그 여자들 모두 남편이 조만간 저와 이혼하고 자기와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단 그 여자들한테 이 남자 내가 놔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 당신들은 평생 아빠 없는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의 연락처를 모두 제 쪽으로 옮기고 다음날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그 여자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상관녀고 나는 이 남자를 놔줄 생각이 없고 양육비나 호적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경우 이 남자랑 별도로 소송을 해서 해결하라고 말이죠. 저는 제가 가진 재산, 우리 집의 재산, 그 어떤 것도 이 남자에게 제공해줄 의향이 없다라는 거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회사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혼비백산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는 당신의 그 연인들이 내 앞에서 싹싹 빌고 백배사죄하고 나한테 피해 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과 그 여자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저기 여보, 오해야. 있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거 없어. 오해는 무슨 오해? 너무나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당신은 꾸준히 바람을 폈고 강도 사건을 만들어서 사기를 쳤고 지난 10년간 당신 부모들과 함께 나한테 아주 기막힌 사기를 쳤어. 나는 그걸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사건을 도왔던 친구들을 모두 알아내서 고소를 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고소장이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깊은 파문을 던져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회사에서 가면 쓴 채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살던 사람은 그 가면이 싹 벗겨지겠죠. 제가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펄펄 뛰었고, 남편의 친구들 역시 철없던 시절 친구가 요구해서 들어준 일이었다며 저에게 선처를 요구했지만, 저는 절대 선처는 없으며 끝까지 갈 거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싸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지만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남편, 아니 그 인간과 이 모든 일을 꾸몄던 사람들이 다 아주 눈물 콧물 흘리며 후회하는 그날까지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응징할 생각입니다. 제 지난 세월, 제 지난 인생, 그게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어떡하든 다 보상 받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말이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